MBC 경남 시사 대담 프로그램 포커스인 진행을 맡은 강인순입니다. 2017년 3월 10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됐는데요. 이틀 후 치러질 19대 대통령 선거는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커스인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과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조기 대선 분석과 투표 당일 주의점 등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대담에서 투개표 상황과 주의점에 대해 도움을 주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이용섭 사무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또 한 분 그 19대 대통령 선거를 계속 취재해온 윤주화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어느 대선보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두 분은 이번 대선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이용섭 사무처장님, 대선의 의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인정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 선관위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예. 비로소 그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이죠. 선거는 대표자를 뽑는 기능도 있지만 정치적 참여와 통합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나타난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합해서 예. 선거라는 큰 용광로를 통해서 용해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 위원회는 정정당당 경쟁과 공정한 관리, 그리고 국민의 선거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윤주아 기자, 이번 대선 의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번 대선은 촛불 집회로 시작해서 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되고 그로 인한 대통령 권리 선거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촛불 민심이 만들어내는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만큼 이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나 또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이 응축된 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사무처장님, 예.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잖아요. 그래서 임기 만료 선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현재 대통령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표가 종료된 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당선을 결정하면 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됩니다. 즉, 과거의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은 2달 이상 취임할 수 있는 당선인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당선자 신분 없이 바로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럴 시간적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윤주아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투표와 사전 투표가 마무리되었는데 재외국민 투표가 굉장히 뜨겁다고 그죠?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난달 25일부터 전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재외투표가 지난 1일 마무리됐는데요. 이 투표한 재외국민의 수가 약 22만여 명으로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75.3%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특히 이번에는 투표소까지 차나 비행기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도 투표에 참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시간과 비용 이런 불편을 무릅쓰고라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이 재외국민들의 투표 열의를 보면 그만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요. 이번 대선은
양자구도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다자구도로 형성됐고 또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는 또 부동층도 좀 늘어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특이점이나 지난번 선거와 이번 선거의 다른 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 재외국민 투표 열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대선에 대한 관심과 이 투표 의지는 지난 어떤 대선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데요. 예. 이 여러 여론 조사를 종합해 보면 이번 대선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90%에 육박합니다. 네, 높죠. 예. 18대 대선 투표율이 75.8%였는데 그때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투표하겠다는 의지는 이렇게 강한 반면에 예. 또 여전히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이 부동층도 막판까지 많다는 게 이번 대선의 특징인데요. 예. 이 MBC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일과 2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후보를 정하지 못했거나 또 후보를 바꿀 수 있다 이런 넓은 의미의 부동층이 30%에 달했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으로 이 보수 기반이 무너지면서 보수층의 민심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율과 또 부동층의 향배가 당락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예. 선거가 임박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투표 시간이 늘어나는 등 지난 선거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임기 만료의 선거일 같은 경우에는 법정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는 임시 공휴일로 정해됐고요. 투표 시간도 또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네. 2시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예. 가장 큰 특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한 그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달라진 부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예를 들면 지난 선거 때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뭐 손가락 모양이나 이런 걸 할 수 없었다고 그런데 이번엔 좀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좀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은 정말 자유롭게 풀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간에 제한 없이 선거리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가락으로 후보자의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의 글도 게시할 수 있고 문자 메시지나 메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예. 또 이번에는 여론조사가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표나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 여론조사 기관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고요. 예. 또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통신요금을 할애해주는 그런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아유, 많이 달라졌네요. 한편 그 대선을 앞두고 네네. 공직자 사퇴 시한 통보나 등 또 거기에 관련 관련법들이 불분명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바뀝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바뀌지는 않습니다만 예. 이 문제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지사가 사퇴를 하면서 예. 사퇴서는 사퇴기한 당일 도의회에 제출하고 거리되었다는 사실은 통보기한 다음 날인 다음 날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었죠. 예. 앞으로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실시가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기한 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선거관리에서는 공직선거법 정신을 살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번엔 키워드를 정책선거로 한번 바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선거는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아주 다양한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네, 이번 선거는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중요성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집중적인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 공약 알림 사이트나 예. 각 가정에 보내드린 후보자의 선거 공보 그리고 TV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경남 선관위에서는 도민들이 관심 갖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MBC 경남의 감사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광고를 제작해서 예. 지금까지 방영하고 있고요. 또 아침의 행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지난 5일 도섬에서
아름다운 선택 찍기 콘서트 공개 방송을 녹화해서 방영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지역의 기업들이 업무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모학에서는 소주병 1000만 병의 선거 홍보 라벨을 첨부해 주셨고, 엔젤리너스에서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아메리카노, 5월 9일 투표하자 카페라떼 등 이색적인 메뉴를 개발해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또 NC 다이노스에서는 선거일 투표 인증샷을 가져오는 그 입장객에 대해서는 무료로 한 장 더 입장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선관위가 이번에 정책 선거가 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MBC 경남에서도 같은 입장인데요. 그간 유권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위해서 MBC 뉴스 데스크를 통해 후보들의 정책을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간추린 리포트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중앙 집권은 더 심화했고 지방의 권한과 재원은 그만큼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분권의 요구는 더 커졌고 대선 주요 후보들도 역대 어느 대선보다 강화된 지방분권 공약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자치권 확대, 시도지사 자치국무회의 신설 등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약속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지방사무 비율 상향,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대도시 특례 확대 등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권한과 재원의 지방 이양으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평등관계를 지향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입법권과 재정권의 전폭적인 지방 이양과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용 후보는 사무위안과 자치경찰제, 재정분권의 실행 시한까지 제시했습니다. 특히 5명의 후보 모두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 지역 갈등 끝에 결론난 김해 신공항.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신공항을 영남권 관문공항이자 동남권의 새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3,800m 이상의 활주로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소음 피해에 대해선 문 후보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활주로 방향을 재검토하고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공항 배후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는 기술적으로 최대한 해결하되 신공항 발전 혜택을 피해 지역 주민이 우선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는 정확한 소음 피해 조사부터 한 뒤 주민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유 후보는 관련 지자체 간 회의를 통해 종합적인 소음 해결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신공항 확장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도 활주로 연장과 24시간 운영은 주민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자체, 주민들과 해결책부터 모색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고도 지지부진한 남부 내륙철도에 대해서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 모두 조기 착공을 공약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지만 경제성과 공익성부터 따져 조기 착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조달은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정부 예산, 홍준표 후보는 민간 투자 방식을 제안했고, 유승민 후보는 두 방안을 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심각한 녹조가 창궐해 녹조라떼로 불리는 낙동강.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4대강 사업에 따른 보호 설치를 수질 악화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문 후보는 4대강 사업 전후의 환경 변화를 재조사하고 보호 개방은 물론 철거도 포함해 물 관리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 후보는 보를 완전 개방해 낙동강의 자연 생태계부터 복원하겠다고 밝혔고, 심 후보는 4대강 복원위원회와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보의 전면 개방과 순차적 철거를 공약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낙동강은 각종 폐수로 수질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댐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지리산댐을 다목적댐으로 건설해 경남과 부산, 울산에 식수로 공급하고 관광 인프라로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녹조 원인 물질 조절이 관건이라며 가뭄에 대비한 최소한의 수량만 남기고 수문을 개방하되 국가 차원의 녹조 원인 규명과 해결 방안 도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남도의 지리산댐 건설에 대해선 문 후보는 원점에서 재검토, 안 후보와 유 후보는 지역사회와 주민 의견 수렴이 우선, 심 후보는 낙동강을 살리는 게 먼저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남의 큰 논란거리의 하나였던 학교 무상급식을 둘러싼 후보들의 공약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무상급식 확대를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선별적 복지 방식의 급식 유지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현행 유지를 공약했습니다. 예산 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겪었던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국고 지원을 약속했지만 홍준표 후보는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을, 유승민 후보는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데는 모두 찬성했지만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실질적 반값 등록금 실현, 홍준표 후보는 장학금 확대와 학자금 이자 인하, 안철수 후보는 대학 입학금 폐지, 유승민 후보는 저소득층 지원과 등록금 대출 이자 인하, 심상정 후보는 국공립대 등록금 폐지와 사립대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습니다. 이 밖에 국정역사교과서 도입에는 홍준표 후보만 찬성했고 나머지 후보들은 비민주적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조선 산업 위기의 원인이 정부 정책 실패에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선박 발주를 확대해 수주 절벽을 극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고 저가 수주를 한 게 위기의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선산업제도약 특별기구를 만드는 한편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해양플랜트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내 조선업계의 경쟁력 약화를 위기의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선박 제작 금융 지원을 위한 기관을 기존 국책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고 실직자를 위한 고용안정특구를 지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주력 선종의 수주 감소와 세계 경기 침체를 위기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조선산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회생하는 경우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저가 수주 등 무리한 해양 플랜트 사업 추진을 위기의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노사 책임 경영을 보장하고 공공 물량 발주를 늘리는 한편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을 통한 핵심 인력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의 주력 산업인 기계산업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첨단화를 공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예, 윤주아 기자, 지방분권, 조선산업의 재도약, 신공항 활주로 연장, 교육, 낙동강 문제, 다른 여러 가지 정책 리포트를 봤는데요. 그렇다면 창역광역시 추진에 대해서 후보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창원시는 안상수 시장이 광역시 승격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이 대선 공약에 반영하려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선 후보들은 모두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 광역시 승격 문제는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지방 행정체제 개편 차원에서 그렇죠. 논의돼야 한다. 이런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예. 문재인, 안철수, 또 유승민, 심상정 후보 모두 현재의 행정체제가 인구 100만 도시에는 행정적 또 재정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경남 전체로 봤을 때 창원시가 광역시로 빠져나갈 경우에는 인구나 산업 규모 면에서 경남에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성남이나 수원 같은 다른 100만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홍준표 후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경남지사 시절에 이 광역시 승격을 반대해서 안상수 시장과 사사건건 맞붙기도 했지 않습니까?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 지난 9.11 지진 이후에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후보들의 원전 정책은 어떻습니까? 네, 대선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이 원전 정책의 재검토를 약속했습니다. 가장 급진적인 원전 공약을 내놓은 쪽은 심상정 후보인데요. 2040년까지 완전 폐쇄를 약속했습니다. 또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신규 원전은 물론이고 건설 중인 원전 공사까지 중단하겠다는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유승민 후보는 현재 건설 중인 원전 공사까지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원전 비중의 축소는 찬성은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만 원전 폐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후보들 모두 원전의 빈자리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채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여러 이번에 대선 공약을 앞두고 재원 마련 없이 그냥 공약만 남발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복지 공약이 늘어나면서 대상도 확대되고 재원은 더 많이 필요해지는 반면에 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성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요 5명 후보에게 재원 마련 방안을 질의한 결과 주요 복지 또 노동 공약을만 해도 5년간 최소 100조 원 이상 소요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우선적으로 재정개혁, 예산 재조정을 통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홍준표 후보 역시도 세출 구조조정에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개혁은 예산 조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먼저 판단부터 해야 합니다. 이 한 해 예산이 4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35%인 140조 원 정도만 행정부가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큰 폭의 조정이나 삭감은 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예산 재조정을 약속했더라도 어떤 부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숫자로 제시해야지 의미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심상정 후보나 유승민 후보는 증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결국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증세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사무처장님,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사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네, 현재까지는 대체적으로 평온한 가운데 선거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회의 조치 구설은 총 10건으로서 고발 6건, 경고 등 기타 4건입니다. 다만 인터넷과 SNS를 발달하면서 위반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7천여 건을 삭제했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 때는 4.6배가 증가한 3만 3천여 건을 적발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시면은 가짜뉴스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정 지역과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방하는 사례, 개표 부정 의혹 제기 사례, 다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한 그런 인터넷 위주의 위반 사례가 많았고요. 그 외에도 후보자 현수막 철거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선거가 가까워지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인터넷을 이용한 가짜뉴스라든지 비방 흑색 선전전 또는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등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24시간 감시 체제를 가동해서 적발될 때는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바쁘시게 생겼습니다. 윤주아 기자, 올해는 가짜 뉴스나 또 막무가내 퍼나르기 뉴스가 굉장히 유독 많았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실제로 가짜 뉴스가 지난 대선에 비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먼저 집계를 보면요. 올 1월부터 지난 1일까지 대선 관련 가짜 뉴스가 34,600여 건이나 됩니다. 이는 지난 18대 대선과 비교해서 5배나 많은 수치인데요. 여기에다 지난 4일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로 돌입하면서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원인은 SNS가 일상화되고 또 문자 메시지나 개인 메시지를 통한 퍼나르기가 쉬워지면서
가짜뉴스 공세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틀이면 선거일이라서요. 막바지 비방이나 흑색 선전이 굉장히 난무할 것 같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이런 불법 행위를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예. 선거를 앞두고 비방 흑색 선전이라든지 아니면 불법적인 여론조사라든지 예. 아니면 가짜 뉴스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우리 경남도민들께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바로 선거관리위에 신고를 좀 해주시고요. 예. 선거관리위에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24시간 사이버 검색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 주요 후보들의 그 대략적인 공약을 비교해보고 바뀐 선거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는 좀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투표에 관한 건데요. 투표용지가 이번 선거에는 유난히 이제 길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 다른 어딘 특이점이 있습니까, 이 처장님?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길이는 28.5cm입니다. 예.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길고요. 예. 경남도 내 모든 투표용지를 합하면 780km나 됩니다. 아이고. 이 길이는 예. 창원에서 서울까지 왕복을 하고도 남는 길입니다. 제가 투표용지를 가져 나왔는데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사용한 투표용지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입니다. 예. 투표용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후보자와 후보자 사이에 여별 두어 있습니다. 예. 왜 했냐면 지난 선거 때마다 후보자 사이에 기표했을 때 유효냐 무효냐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예. 그러면 투표용지가 인쇄된 이후에 네네. 후보가 통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미 사퇴한 후보자는 예. 투표용지에 사퇴라고 인쇄를 했습니다. 예. 앞으로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에는 투표소마다 사퇴 안내문을 첩부하고 언론을 통해서 알리는 등 유권자가 예.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하겠습니다. 예. 윤주아 기자, 네. 선거 때마다 장애인 유권자들의 불만이 나옵니다. 이번 사전 그 투표에 있어서도요, 1층이 아닌 투표소가 많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실시된 사전 투표에서 그 전국적으로 투표소가 3,500개였는데요. 예. 이 가운데 1층이 아닌 투표소는 1,800여 곳, 한 절반 정도에 절반, 예. 달합니다. 또 이 가운데 3분의 1은 승강기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예. 또 대선 당일 투표가 이루어질 일반 투표소 역시 이 1층이 아닌 투표소는 7곳 가운데 1곳꼴로 승강기가 없다고 합니다. 개선돼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유권자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경남에는 총 911개 투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16개의 투표소는 적정한 장소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1층이 아니고 또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런 장애인이 투표하기 불편한 데가 있습니다. 이 16개 투표소에는 1층에 장애인을 위한 임시 투표소를 별도로 설치를 했고요. 예. 또 모든 투표소에는 장애인 투표를 돕기 위해서 투표 도우미 2명씩을 배치했습니다. 예. 또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도 마련했습니다. 예. 특히 투표소로 이동하는데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콜택시와 리프트가 설치된 차량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투표소에서 편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보조 연구 용품도 개발했는데요. 그것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 가이드북입니다. 이것은 우리 장애인분들이 투표소에서 와서 직접 한 번 더 시연을 해볼 수 있고 또 외국에서 귀하신 분들이 투표 절차를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을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큰 글씨와 그림으로 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예. 이렇게 참고를 해서 투표 절차를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손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보조 연구도 만들었는데요. 특히 손가락을 쓸 수 없으면 이렇게 끼워서 발목에 끼워서 할 수 있고요. 또 팔을 못 쓰시는 분을 위해서는 이렇게 입에 물고 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예.
다음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사전 투표 안내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점장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렇게 음성 투표 안내문도 있습니다. 예.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보조 용구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가지고 각 기호별로 이렇게 찾아서 기표를 한 후에는 이것을 투표지를 이렇게 뽑아서 예. 투표하면 넣으면 되도록 이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 각 후보 진영에서 투표 동료를 할 때 인증샷을 찍거나 또는 인증상을 찍어서 SNS에 공유하기도 하고 그 투표 절차나 방법 등 유권자들이 투표 시 유의할 사항이 있으면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투표하러 가시기 전에 우편으로 보내드린 투표 안내문을 반드시 보시고 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에 투표 안내문을 보실 수 없다면 중앙선거관리는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를 검색하셔가지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예. 오실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 여권이나 공무원증, 장애인 등록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또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촬영된 투표지는 공개된 투표지로서 무효 처리되고요. 예. 또 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투표 인증샷은 투표구에 보시면은 투표소 입구에 보시면은 투표소 간판에 있습니다. 예.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차장님, 이제 네네. 투표가 다 마쳤습니다. 네네. 그래서 경남 911 투표소에서 나온 투표함이 어떻게 이동되고 개표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각 투표소의 투표함에서 봉인부터 개표까지 각 담당자가 쭉 같이 이동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투표가 끝나고 나면 투표관리관은 투표 참관인 참관하에서 투표함을 봉쇄하고 또 봉인지에서 봉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봉인이 끝나고 나면 투표함은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과 경찰 공무원이 동승을 해서 예. 개표장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예. 그럼 이제 또 중요한 게 개표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네네. 선관위 이게 생명인데요.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는 후보자별로 최소 1인 이상이 참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요. 예. 또 심사집계부에는 투표지를 채는 개수기가 있습니다. 예. 이 속도를 분당 150미터로 전국적으로 통일했습니다. 예. 그래서 참관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했고요. 예. 다음에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에서 언제든지 순회하면서 전 과정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개표 참관인들이 주의할 것은 개표 사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또 투표함이 개함하고 모든 개표사항이 종료가 되면 예. 실시간으로 개표사항표 사본을 개표 참관인이나 언론에 공개를 해서 예.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예. 또 많은 분들이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요. 그에 대해서 별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예. 중앙선거관리위에서 각 정당과 시민 대표자들 분들 모셔가지고 예. 사전에 시연을 해서 예.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그리고 개표 전날에는 후보자들이 추천한 참관인을 모셔놓고 직접 시연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시연이 끝나고 나면 그 투표지 분류기를 봉함을 하고 봉인을 해서 둡니다. 예. 그리고 개표가 시작하기 전에 이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에 개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를 단순하게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기계입니다. 즉, 전자개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또 인터넷망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해킹을 한다든지 예. 이런 전자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개표할 때 네네. 유효표와 무효표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 제가 그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유효 투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표소에서 정규의 기표봉으로 기표를 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기표되고 혹시 지문들이 묻으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봅니다. 예.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기표봉인데 2번 찍었다든지 인주 때문에 흐릿하게 보이더라도 정규를 봅니다. 예. 또 이것처럼 정상적으로 찍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정규의 기표봉을 했구나 알 수 있어도 되고요. 예. 또 이렇게 기표란이 아니라도 이렇게 찍어도 이 칸에 찍혔다면 다 유효로 보고요. 그다음에 한 후보자한테 2번을 찍혀도 다 유효를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무효 사례에 대해서 설명 예.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기표소에서 반드시 정규의 기표봉을 찍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볼펜으로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도장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글씨를 표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위반이 되고요. 예. 무효표가 되고요. 그 외에 정규의 기표봉이 아닌 경우도 무효표 됩니다. 예. 또 정규의 기표봉을 사용하더라도 그 밑에 이렇게 글씨를 쓴다든지 다른 표시를 하면 이것도 역시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표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이 차장님? 예. 예, 지금 역대 선거사상 가장 많은 후보자가 나왔습니다. 예. 또 그리고 개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심사부의 개수기 속도도 아주 천천히 했고요. 그러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표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은 5월 10일 날 예. 새벽 3시 전후하면 개표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윤주아 기자, 언론을 통해 개표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면 당선인 예측이 나오거든요. 언제쯤 그 예측을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방금 사무처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번 대선은 투표 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통상 대선보다 2시간 정도 더 늘어납니다. 예. 따라서 개표 시간도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선거 다음 날인 10일 새벽 2, 3시쯤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역대 최다 후보가 등록해서 투표 용지가 길어졌기 때문에 예. 스캔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개표 시간도 당선인 예측 시간도 더욱더 이렇게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예. 어느새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 차장님, 이틀밖에 남지 않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당부할 말씀 있으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래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TV 광고가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여러분께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는 단순한 노년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투자이고요. 내 부모님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투자이고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거 관리위원회에서는 여러분의 뜻이 투표를 통해서 올바르게 전달되고 개표를 통해서 정확하게 집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 말씀을 나누다 보니 작은 바람이 생깁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가난 때문에 억울한 일은 없게, 평범한 사람도 미래를 꿈꾸게, 국민이 안전하게 국정을 운영했으면 무엇보다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보다 국민의 권위를 세워줬으면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